2.3의 페이지 16페이지 금융소득 과세 방법이죠. 소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토픽입니다. 보다시피 그림에서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A, 무조건 종합과세 B, C, 조건부 종합과세 D라고 되어 있는데요. 옆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무조건 분리과세는 무조건 분리하여 과세하는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요거는 종합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업 목적으로 A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B, C 얘들은 무조건 종합하여 과세하는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합과세 되면 세율이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B하고 C는 납세자에게 조금 불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종합과세 D는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니까 상당히 부자들이나 해당하는 거고, 일반 서민들은 솔직히 뭐 이게 A든 B든 C든 D든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배우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시는 분은, 즉 2천만 원이 넘어가시는 분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약 4, 5만 명에 불과한다고 하는데, 뭐 우리가 그 4, 5만 명을 위해서 이런 걸 배워야 하냐 싶긴 한데요. 제가 실제로 지난 11년 회계사 생활하면서 제 주변에서 C 더하기 D, 소위 이 조건부 종합과세가 2천만 원을 초과해서 솔직히 종합과세 되는 사람을 한 3명 정도밖에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실무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데 수업 목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옆 페이지 금융소득의 구분이라고 해서 왼쪽 세로 양가로 1번 무조건 분리과세가 A 5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조건부 종합과세가 B, C가 있는데 B부터 합시다. B는 아까 배웠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라고 해서 소위 박명수 배당소득이고요. 반가로 2번 C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게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입니다. 그 가운데 세로에 동그라미 1번 써있죠?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 다시 양가로 3번으로 내려오시면 조건부 종합과세라고 해서 D인데요. 이 위에 있는 A 5개, 사이에 있는 B, C 2개를 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금융소득이 조건부 종합과세인 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목적으로는 C, D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근데 이렇게 역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양가로 1번 무조건 분리과세 A가 5개가 있으니까 5개를 암기하셔야 돼요. 5개. 5개 앞글자를 따면 비, 직, 장, 법원,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무조건 분리과세 A가 중요해서 5개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5개를 빼면 B가 하나, C가 하나, 나머지가 싹 다 D이기 때문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이 5개를 오히려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거꾸로. 무조건 분리과세 A부터 보겠습니다. 반가로 1번 비실명 금융소득인데요. 가운데 세로에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무려 38%고요. 금융실명 대상이면 무려 90%가 되죠. 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우리나라에서는 YS정권이든가요? 90년대 중반부터 금융소득이 실명제로 싹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그게 80년대니까 초등학생 때는 은행에 가서 우리 통장을 만들 때 임성종료라고 해서 내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는. 요새는 은행 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 조회하러 왔다, 뭐 좀 알려달라면 신분증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은 못 믿겠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비실명으로 충분히 거래가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다 금융실명제로 90년대 중반에 바뀌면서 반가로 1번 비실명 금융소득은 이론상은 존재하지 실무에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함정으로 나오니까 비실명 금융소득 정도는 기억하셔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원천징수도 일종의 페널티로서 소득세 최고 세율인 38%, 만약에 금융실명제 대상이라면 90%.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은행에서 실명으로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비실명으로 만약에 100만 원의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무려 원천징수를 얼마 하죠? 90%를 하니까 90만 원 원천징수하고 내 통장에는 10만 원밖에 안 찍힙니다. 가 아니라 우리 소득세 법인세는 10% 소위 구주민세인 지방소득세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무려 99%죠. 그러면 100만 원 이자 받으면 만 원밖에 통장에 안 들어오니까 금융실명제 대상을 비실명으로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수업 목적으로 기억하시는 거고,
반가로 2번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이 뭔지는 지난번 강의 때 설명했죠. 이것도 그냥 기본세율로 연분연승법이라고 나중에 8장이죠. 8장의 퇴직소득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반가로 3번의 장기채권 이자 중 분리과세 신청분이라고 해서요.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재밌다고만 웃고 넘어가면 안 되고 수험 목적으로 이게 함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제도를 처음 만든 게 이거 역시나 YS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인데요. 뭐 어때요? 뭐 없으면 나라니 욕도 한다는데 이 YS가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좀 돌머리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났어요. 제가 그분을 모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분이 했던 것 중에 가장 좋은 업적 중에 하나가 지금 배우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뭐냐면 이거 있기 전에는 내가 100원의 이자를 받든 만원의 이자를 받든 심지어 1억의 이자를 받든 1억의 이자는 상당히 부자인 거잖아요. 그렇든 그냥 14%로 원천징수되고 그냥 똑같이 끝나버렸어요. 부자도 14%, 가난한 사람도 14%. 근데 YS 때 이 지금 배우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만든 다음에 이거는 불합리하다. 부자들은 높은 세율로 과세되고 이자소득도요. 이자나 배당소득도 가난한 사람들은 낮은 세율로 과세되라고 해서 지금 배우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만든 거예요. 즉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이자를 연간 받아버리면 자신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돼서 높은 세율로 적용받으라는 소리입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반발하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반발하겠어요? 부자가 반발하겠어요? 부자들이 반발한단 말이에요. 믿고 뽑아줬더니 왜 등에 칼을 뽑냐. 그래서 아마 부자들이 되게 반발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부에서 부자들한테 일종의 회유책을 주기 위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뭐 역사적인 시대적인 숙명이다 보니까 이거를 도입을 안 할 수는 없다. 근데 부자들 당신들이 갑자기 세금이 종합과세되는 바람에 높아져 버린다고 생각하면 요걸 가입해라. 장기채권을 가입해라. 즉 장기채권의 내용은 뭐냐. 가운데 서류를 보시면 발행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을 사라 이거예요. 상당히 장기적으로 돈이 묶이긴 하겠죠. 이런 단점은 있으나 요거를 10년 이상 장기채권을 사가지고 그 밑에 꽃표시 좀 보실래요? 10년 이상 장기채권 중 3년을 보유해라. 적어도 3년을 보유해라. 그 다음에 이 장기채권에서 이자를 받아버리면 오른쪽 세로 원천징수를 무조건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종합되지 않으니까 조금 유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분리과세로 그것만 따로 낮은 세율로 과세해주겠다. 세율은 무려 30%. 자, 다시 한번. 지금 배우시는 장기채권 중 분리과세 신청분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왔다, 부자를 위해서 나왔다. 당시에 반발하는 부자를 위해서 이런 데 가입하시면 분리과세로 싸게 해주겠다. 세율은 몇 프로다? 30%. 웃기네. 이게 싼 건가?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들은요, 자신의 최고 세율 38% 받느니 이 30%짜리를 선택을 하면 돼요. 분리과세로. 근데 가난한 서민들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 세로가 함정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니까요. if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노멀하게 D 가장 일반적인 D로 14% 세율로 원천징수한 다음에 조건부 종합과세를 그냥 끝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함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장기채권 이자 중 분리과세를 신청해야만 D로 내려오고요. 그렇지 않고 죄송합니다. 거꾸로 얘기했죠. 장기채권 이자 중 분리과세를 신청해야만 A로 비교적 높은 세율이 있지만 부자들한테는 낮은 세율인 30%로 과세가 되고요.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서민들은 그냥 별수 없이 14% 원천징수하고 D 조건부 종합과세로 내려옵니다. 조건부 종합과세는 뭔 뜻이다? 2천만 원 넘을 때만 종합과세한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반가로 4번의 법원 보증금 및 경락대금 이자소득은 굳이 뭔지도 아실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법원에 일반적으로 경매에 들어갈 때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보증금도 그래도 나중에 받을 때 이자까지 쳐서 나오는데요. 그 실명 여부랑 관계없이 14%로 원천징수하고 있고요. 이거는 무조건 분리과세 돼버립니다. 무조건 분리과세가 아무래도 유리한 거라니까요. 반가로 5번 법인격 없는 단체의 금융수익. 전형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관리비 받은 거 잠깐 이자 받고 있을 때 이거를
법인과가 없는 단체의 금융수익이라고 하는데, 가운데서로 보시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이 단체명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이자 배당소득인데,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14%로 원천징수하고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양가로 2번 무조건 종합과세인데요. 반가로 1번 박명수소득이죠. 박명수소득이 왜 무조건 종합과세겠어요? 앞에 설명했는데 이게 무늬만 배당소득이지 그 뿌리가 어디서 나왔다? 사업소에서 나왔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종합과세가 됩니다. 오른쪽 세로 보시면 25% 가로 열고, 이게 어차피 무조건 종합과세이므로 지금 25%로 원천징수하는 건 큰 의미가 있다 없다? 어차피 무조건 종합과세, 내년 5월달에 종합과세 되니까 지금 25% 주고받을 때 25% 원천징수하는 것은 완납적이 아니라 예납적 원천징수에 불과합니다. 완납적 원천징수는 지금 원천징수 하면서 완전 끝나는 건데, 얘는 어차피 종합과세가 내년 5월달에 되니까 이걸 소위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얘기하죠. 반가로 이번에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 C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1번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 소위 국외이자나 국외 배당. 동그라미 2번이 몇 년 전에 약간 개정이 됐죠.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금융소득.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금융소득을 주고받으면 반드시 주는 사람이 원천징수를 하게 돼 있는데, 수험 목적으로 주는 사람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이건 C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C가 쉬웠어요. 국외 이자, 국외 배당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동그라미 2번이 추가되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도 C에 들어간다는 거. 자, 오른쪽 세로 이것도 함정 나올 수 있는데, 만약 국외 금융소득을 국내에 대리하는 사람이 원천징수를 하면 D로 갈 수도 있어서 이것도 충분히 함정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양가로 3번에 조건부 종합과세 D인데요. 이거는 가운데서로 상기 외의 모든 금융소득이 조건부 종합과세가 되고 있고, 오른쪽 세로의 원천징수는 14%로 되고 있고요. 비영업대금의 이익만 25%짜리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주 1번에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주의 항목, 그냥 빨리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발행기간이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 채권의 이자소득, 이거 2014년에 끝났고요. 동그라미 2번 선박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 전문회사 그따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인데, 액면가액 2억 이하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이 우리 분리과세로 그냥 끝나버리고요. 화살표 보시면 액면가액 2억 원 초과분은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인 14%. 이 주 1번에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자체가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빨리 읽어드리고 끝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임대주택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이것도 액면가액 2억 초과분 배당은 조건부 종합과세. 동그라미 4번 세금 의뢰 종합저축, 이것도 분리과세로 끝나고요. 양가로 5번에 고위험 고수익 투자신탁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1인당 5천만 원 이하인 투자신탁소득. 자, 동그라미 6번은 올해 신설됐고요. 중요합니다.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잉여금 처분 결의에 따라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배당소득도 그냥 무조건 분리과세인데, 화살표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건부 종합과세고, 얘는 또 14%짜리가 아니라 9%짜리입니다. 이게 올해 신설됐고요. 수험 목적으로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분리과세인데, 아마 수험 목적으로 화살표 이하에 있는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로 시험에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조건부 종합과세고 9%라는 걸 기억하셔야 하는데, 주 2번 보세요. 주 2번. 올해 신설된 배당소득 증대세제라고 해서 이거예요. 요새 경기가 어렵고 돈이 안 돈대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이 삼성전자 같은 그 대기업한테 배당을 많이 하라고 요새 푸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삼성전자는 사기업인데 국가가 배당 많이 하라고 해서 실제로 배당을 많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의 말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기업이니까. 그래서 세금 쪽에서 상당히 우대를 주기로 올해부터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했어요. 즉 삼성전자한테 배당을 많이 해봐야 얘들이 배당을 많이 하지 않는 게, 배당을 많이 해봐야 주로 누가 그 배당을 받아가다면
대다수 국민이 삼성전자의 주주인 대다수 국민이 받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대부분 삼성전자의 특수관계인인 회장님, 사장님일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 삼성전자의 특수관계인인 사장님, 회장님은 배당을 굳이 많이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당 많이 안 받아가도 자기들은 돈이 충분히 많고요. 배당을 괜히 많이 받아가 봐야 세금만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배당소득 증대세제라고 이걸 신설해서 삼성전자한테 니네가 배당을 많이 주면 그 배당을 받아가는 회장님한테 다시 동그라미 6번으로 올라가 보세요. 회장님한테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람으로 봐서 이 사람들한테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화살표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아도 조건부 종합과세인데 9%로 낮은 세율로 과세해주겠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이해하셨죠? 주 2번으로 내려오시면 그럼 어떻게 해야 삼성전자가 배당소득 증대세제라는 거에 혜택을 받느냐? 호표시 1번 고배당 상장기업의 요건이죠. 1 또는 2 동그라미 1번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 배당을 준다면 동그라미 6번으로 올라가서 그 삼성전자의 회장님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잉여금을 받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배당 금액 증가율이 10% 이상 또는 동그라미 2번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50% 이상만 되고 총 배당 증가율이 30%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꽃표시 2번 배당 성향 등의 정의가 있는데 배당 성향은 3개년 현금 배당을 3개년 당기순이익으로 해서 나눠주는 거, 배당 수익률은 3개년 평균 배당 수익률, 그 다음에 배당 증가율은 맥시멈 직전연도와 직전 3개 평균 배당금 대비 증가율을 통해서 꽃표시 1번에 있는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 그 다음에 총 배당 증가율을 구하는데 1차 수업 목적에서는 이 주 2번에 호표시 2번, 3번은 안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뭔지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니까 호표시 3번의 기타 규정, 동그라미 1번 과세 특례 대상 배당소득의 범위에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에 현금 배당으로만 이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판단을 해야 하고요. 중간 배당, 현물 배당, 주식 배당은 제외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결론적으로 현금을 사회에 돌게 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금 배당으로만 한정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겠어요. 이점의 종합과세 세율 적용인데 보다시피 A는 날아갔습니다. 왜 그림에서 A는 날아갔죠? 왜 날아갔어요? A는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날아가요. 그러면 B, C, D만 가지고 종합과세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C하고 D가 2천만 원과 작거나 같으면 D는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그래서 D를 조건부 종합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D는 조건부, 즉 간을 보는 종합과세로서 얘가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가 되고 2천만 원이 안 되면 분리과세로 끝나요. 파란색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에도 C는 무조건 종합과세니까 조건부 종합과세가 아닌 무조건 종합과세가 됩니다. C하고 D가 2천만 원 넘어가는지 판단할 때 C는 도우미로만 잠깐 들어갈 뿐이지 C하고 D가 2천만 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C는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D만 분리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C하고 D를 더해서 이게 2천만 원을 초과하면 C도 D도 무조건 종합과세인데 그래도 2천만 원까지는 14%로 완납적 원천징수를 해주는 거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세율을 곱해주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씀이냐? 어떤 사람이 C 더하기 D를 했는데 정말 딱 2천만 원이 나왔어요. 자, 이거 그러면 종합과세입니까? 분리과세입니까? 여기까지는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 근데 어떤 사람은 C 더하기 D가 거의 진짜 참 복도 없네. 2천만 1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론 때문에 D가 무조건 조건부 종합과세가 종합과세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14%로 끝나요. 그러면 280만 원만 세금 내요. 왜냐면 다 그냥 분리과세로 끝나니까. 근데 얘는 종합과세가 됩니다. 종합과세가 될 때 2천만 원이니까 왜 우리 첫날 소득세 첫날 1200까지는 6%고 1200을 초과하면 15%를 곱한다고 배웠잖아요. 첫날. 얘는 1200을 넘어가니까 여기에 15%면 대략 300만 원이 나와버리네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인 사람하고 2천만 1원인 사람하고 1원 차이 때문에 세금이 약
2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C 더하기 D가 2천만원 초과해도 0부터 2천만원까지는 그냥 14%를 곱하고요. 2천만원을 넘어가는 즉 1원에 대해서만 기본세율을 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이 1원 차이 때문에 세금이 확 차이 나버리는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신 거죠? 자, 다시 한번 박스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C 더하기 D가 2천만원까지는 2천만원도 분리과세입니다. 2천만원도 이 꼴 표시가 어딘가 잘 보셔야 돼요. C 더하기 D가 2천만원까지는 D가 분리과세, 이때에도 C는 종합과세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C 더하기 D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번에는 C도 D도 모두 다 종합과세가 되는데 그래도 2천만원까지는 14%를 하시는 거예요. 완납적 원천징수를 가정하는 세율을 곱하시는 거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기본세율인 우리 소득세 첫날 배웠던 6에서 38%까지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배우시는 거는 말 문제가 아닌 전형적인 계산 문제로 나오니까 첨부되는 객세 문제를 반드시 계산 문제를 풀어보셔야 합니다. 자, 2.4에 배당 가산액의 그로스업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1점 취지 및 요건이죠.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목적으로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 당연하지만 그로스업은 배당소득에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자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1%를 곱한 후 11%, 11%는 기억하셔야 돼요. 11%를 곱한 후 금융소득 총수익 금액의 동금액을 합산하면 금융소득 금액이 산출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스 보시면 금융소득 금액은 금융소득 총수익 금액의 배당가산액이라고 해서 그로스업까지 더해 주셔야 하고요. 그림을 보면 제가 지금부터 왜 11%를 곱하는지를 알려드릴 텐데 그림을 보시면 왼쪽 세로의 법인 단계를 보시죠. 자, 만약에 이게 삼성전자라고 합시다. 삼성전자. 법인 단계. 이게 나예요. 주주 단계, 개인 단계라고 써있나요? 주주 단계라고 써있나요? 주주 단계. 이게 나예요. 자, 삼성전자가 이번에 새 전으로 100을 벌었어요. 그러면 세금 내세요. 세금, 법인세 10 내고 나머지가 세후 소득이 되겠죠. 맞죠? 그리고 이 세후 소득 90을 나에게 그대로 배당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배당 소득이 90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세금 내는 게 전형적인 몇 중과세다? 제가 전형적인 몇 중과세다 하면 무조건 뭐라고 하겠어요? 2중과세라고 하겠죠? 왜냐면 지금 법인 세전 100에서 세금 냈어요? 안 냈어요? 냈잖아요. 세금 내고 나한테 이렇게 옮기기만 하는 건데 배당이 별거 있냐고요? 옮기기만 하는 건데 옮기기만 하면 나한테 또 과세하면 전형적인 2중과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나한테 다시 이 세금액만큼 더해주세요. 이렇게. 이거를 그로스업이라고 해요. 그로스업이 뭐냐면 그로스는 총액이란 뜻이고요. 업은 올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얘가 세금을 떼인 90원만 받았지만 다시 총액으로 세금 떼기 전인 총액으로 10을 더해주세요. 그러면 나의 금융소득 금액은 90일만 받았지만 얼마를 더해서 10을 더해서 100이 돼요. 총액으로 올라가요. 자, 이거 10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한다? 여기다가 11%를 해줘라. 11%. 그럼 9.9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90원에다가 9.9원.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10을 더해야 하는데 그냥 현행 세법에서는 11.11111%, 즉 9.99999 하기 뭐하니까 그냥 11%만 더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는 90원 받았지만 나의 금융소득 총수익 금액은 90원이지만 박스에 있는 것처럼 금융소득 금액은 99.9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주주 단계에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니까. 아니고요. 여기다가 나중에 곱하기 나중에 8절에서 세율 곱한 다음에 7절이군요. 빼기 다시 9.9원을 나중에 종합소득에 대해서 배당소득 세액공제라는 걸 빼주게 돼 있으니까 지금 더해서 주주 입장에서 배당이 올라가서 세금을 더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7절에서 다시 빼줍니다. 7절에서.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배우시는 거고요. 나중에 빼주는 것은 나중에 배우면 되니까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배우시는 그로스업은 마치 세금을 더 내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또 빼주기 때문에 이 주주한테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림 밑에 보시면 첫 번째 땡마크 요건 1, 법인 단계에서 내국법인한테서 받은 배당일 것, 즉 외국법인한테서는 받아봐야 이런 거 안 해줘요. 두 번째 땡마크 요건 2,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으로 받은 배당일 것. 요건 3, 내 단계, 이거는 법인 단계가 아니라 받는 내 단계에서 배당소득이 종합과세가 되고 기본세율을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 그로스업까지 하시는 개인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건 3번에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배당을 받는 사람이 많이 받고요. 저도 배당 받아본 적이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아주 조금 투자해 본 적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 그로스업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건 3번 보시면 이 받아가시는 데 단계에서 배당소득이 종합과세가 돼야 합니다. 즉 2천만 원이 넘어가셔야 하고요. 기본세율 적용받아야 하니까 현실적으로 이 그로스업은 수험 목적으로만 중요하고 거의 적용받는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 1번 보시면 요건 1과 2를 만족한 배당을 편의상 본래적 그로스업 배당소득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 요건 3, 즉 종합과세되고 기본세율을 만족해야만 그로스업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자소득, 본래적 그로스업이 아닌 배당소득, 본래적 그로스업 배당소득 순으로 금융소득을 배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깐만 옆 페이지 18페이지 제일 하단에 2점 보실래요? 2점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문제를 푸셔야 하거든요. 계산 문제를. B하고 C하고 D하고 구분한 다음에 다시 뒤에 이자냐 그로스업 못 받느냐 그로스업 받느냐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 풀 때마다 D를 다시 이자와 배당 중에 그로스업 못 받는 거와 그로스업 받는 걸로 구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로스업 받느냐 못 받느냐는 배당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오시면 주 2번에 그로스업 배당소득은 미니멈 본래적 그로스업 대상소득과 기본세율 금융소득 중에서 11%만 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당연히 모르는 게 맞아요. 자, 사례를 풀어보셔야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정기예금이자 1,000만원, 본래적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600만원, 본래적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이 1,400만원일 때 그로스업 금액은 얼마까지만 하느냐. 자, 이 사례를 한번 천천히 볼게요. 시험 문제에서 이자소득을 1,000만원 줬고요. 배당소득을 2천만원 줬어요. 근데 이 중에서는 그로스업이 안 되는 게 600이 있고요. 그로스업이 되는 게 1,400이 있대요. 선생님, 누가 그로스업이 되고 누가 그로스업이 안 됩니까?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배웁니다. 다음 페이지 표 있죠? 아주 중요한 표 있습니다. 아직은 뭔지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 더하면 얼마입니까? 3,000이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를 넘겼어요? 얼마? 2,000을 넘겼으니까 분리과세로 끝나요? 종합과세 돼요? 종합과세 되죠? 무슨 말인지 알죠? 2,000 넘겼으니까. 자, 그럴 때 이제 밑에 그림 보세요. C 더하기 D가 지금 3,000이라고요. 그럴 때 이게 2,000이니까 여기까지는 몇 퍼센트? 아무리 C 더하기 D가 2,000 넘어가도 2,000까지는 몇 퍼센트? 아까 배웠잖아요. 14%. 2,000을 넘기는 데만 무슨 세율? 이해하시는 거죠? 이해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배웠냐면 이렇게 그로스업을 11%를 곱해가지고 플러스 하는 게 지금은 그 배당소득을 높여서 세금을 더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게 유리한 거다 불리한 거다? 유리한 거라고 그랬죠. 나중에 7장에서 또 빼주니까. 이해하시죠? 이왕이면 그로스업을 그러면 납세자를 위해서 해주는 게 좋게요? 안 해주는 게 좋게요? 이게 유리한 제도니까.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근데 다시 위에 있는 그림 보니까 요건 3번. 그로스업이 되려면 법인 단계 요건 1번, 요건 2번은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요건 1번, 요건 2번이 돼야 하니까. 요건 3번 내 단계에서 받아가는 내 단계에서 배당소득이 종합과세가 되고 무슨 세율을 맞아야 한대요? 기본세율을 맞아야 한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로스업 되는 1,400이
이 빨간 선 아래로 오는 게 좋아요? 빨간 선 위로 오는 게 좋아요? 당연히 위로 오는 게 좋죠. 자, 다시 한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지금 배우시는 그로스업은 이자한테 해준다, 배당한테 해준다, 배당한테 해준다. 내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곱해준다? 11%를 곱해준다. 그러면 이게 배당 소득이 더 올라가는 거니까 곱해서 더해줘야 하니까 11%를 곱해서 더해줘야 하니까 그만큼 그로스업만큼 더해주면 배당 소득이 올라가는 거니까 납세자한테 유리해 보인다, 불리해 보인다? 지금은 불리해 보이지만 나중에 7절에서 밑에서 또 빼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유리하다. 왜 유리한지는 아직 설명 못 들었어요. 왜냐면 7장을 안 배웠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 유리한 제도는 납세자한테 적용해줘야 한다, 적용을 안 해줘야 한다? 적용을 해줘야 한다. 근데 그림 보니까 요건 3번이 있는데 저 위에 그림 요건 3번에 4단계에서 배당소득이 종합과세가 되고 기본세율 적용받아야 한다. 자, 이렇게 문제를 주면 앞으로 그로스업 되는 1,400은 어떻게든 빨간색 위로 보내야 한다, 아래로 보내야 한다? 위로 보내야 한다. 즉 그로스업과 전혀 관계없는 이자부터 1,000만 원을 채워라. 제일 밑으로, 이 밑으로 이자 소득부터 1,000만 원 채워라. 그로스업과 아무 관계없는, 그리고 그로스업과 관계 있는 배당 소득 중에서 그로스업 안 되는 놈은 밑으로 보낸다, 위로 보낸다? 밑으로 보낸다. 그로스업은 안 되는 놈은 기본티를 적용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600만 원을 여기다 채워라. 그로스업 안 되는 600만 원 채워라.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주인공인 그로스업 되는 1,400만 원을 어떻게든 기본티 위로 보내라, 아래로 보내라? 기본티 위로 보내라. 즉 여기다가 1,600만 원을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채워라. 이해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1,400만 원? 죄송합니다. 이게 1,400이라고 되어 있네요. 1,600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어요. 1,400만 원을 어떻게든 이렇게 걸쳐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놔라. 이해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밑으로 얼마예요? 400이죠. 2,000 채워야 하니까. 그리고 위로 1,000만 원이 둥둥 뜬다. 요 위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000만 원에 대해서만 그로스업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골치 아프죠? 짜증나죠? 주 2번의 박스를 보시면 그래서 이게 정답인데요. 이것만 외우시면 되는데 미니멈 본래적 그로스업 대상소득. 자, 한번 불러보세요. 미니멈 본래적 그로스업 대상소득이 얼마입니까? 1,400만 원이죠? 맞죠? 그리고 기본세율 금융소득 3,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 넘어가는 거 여기 노란색 둥둥 띄운 색깔이 얼마예요? 1,000만 원. 둘 중에 작은 금액의 11%니까 그로스업은 110만 원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 우리가 문제에서 이자가 1,000만 원, 배당소득이 2,000이래요. 두 개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3,000이죠. 그러면 2,000만 원 넘어갔으니까 우리 종합과세예요? 분리과세예요? 일단은 종합과세죠. 2,000만 원 넘어갔으니까. 자, 아무리 종합과세라고 해도 2,000만 원 기준으로 아래는 몇 프로? 14%. 위에만 몇 프로? 기본티. 이거는 앞 페이지에서 배웠어요. 앞 페이지.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로스업을 해주는 게 유리하다, 안 해주는 게 유리하다? 해주는 게 유리해요. 그로스업은 금융소득을 더 위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세금을 많이 내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나중에 7장에서 다시 밑에서 빼주기 때문에 납세자한테 유리한 거니까 어떻게든 저 위에 있는 그림의 세 번째 요건인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고 기본세율 위로 적용받게 해줘야 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로스업과 아무 관계없는 1,000만 원하고 600만 원을 2,000 밑으로 버려버리세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1,400을 빨간색 기본티 위로 올려줘야 하는 거예요. 적용받으려면. 그래서 1,000부터 밑으로 버려버리고 그로스업 안 되는 600만 원 버려버리고 나머지 그로스업 되는 1,400만 원을 2,000에 걸치게끔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래도 실제로 그로스업 되는 것은 2,000만 원 위에 있는 이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1,400 중에서 1,000만 원만 11%로 곱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주 2번에 있는 박스 공식을 외우셔야 합니다. 미니멈 본래적 그로스업 대상소득과 기본세율 금융소득 중에 11%를 곱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솔직히 이해 안 되시는 분이 더 많으실 텐데요. 무조건 제가 첨부해주는 계산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런 거는 계산 문제를 풀어봐야지 말 문제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계산 문제 풀어보셔야 합니다. 자, 주 1번의 네 번째 줄의 꽃표시를 보시죠. 만약에 문제를 꼬아서 올해부터 신설된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2번과 3번 사이에, 즉 본래적 그로스업 대상 아닌 거와 근로적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 사이에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을 배치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합산해라. 이제는 고배당 기업 소득이 있으면 고배당 기업 소득은 그로스업 안 되는 거와 그로스업 되는 거 사이에 집어넣으라 라는 건데요. 이것도 문제 풀어보셔야 아마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넘겨보시면 결론적으로 그로스업이 안 되는 거와 그로스업을 되는 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아셔야 하는데, 이점 그로스업 제외 배당소득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그로스업이 되는 거와 안 되는 거를 알려주지 않거든요. 이 표를 가지고 내가 직접 구분해야 하는 거거든요. 아래 소득은 배당소득으로는 분류되지만 그로스업의 혜택까지는 없음에 유의할 것. 자, 제 뉘앙스를 잘 판단해 보세요. 그로스업은 혜택이에요, 불이익이에요? 그로스업은 나의 배당소득을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지금 똑같은 말 5번인가 하는데요. 7장에서 다시 빼주기 때문에 분명한 건 혜택이에요, 혜택. 그로스업은 나쁜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배우는 7가지는 배당은 배당인데 그로스업까지는 안 해주는 배당입니다. 수업 목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얘네들을 저기 위쪽으로 600만원 쪽으로 발라내실 유시해야 하니까. 양가로 1번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우리 배당소득으로는 보지만 그로스업까지는 안 되고요. 양가로 2번 국외배당 마찬가지, 양가로 3번 의제배당이 매우 중요한데 주 1번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양가로 4번의 펀드 수익, 양가로 5번 법인 단계 이중과세 조정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배당소득 공제대상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거, 동그라미 2번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거, 양가로 6번에 최저한세 배제 감면 법인 배당, 양가로 7번에 유형별 포괄주의 배당, 이런 것들은 배당소득으로는 보지만 그로스업까지 해주지 않고요. 그 이유가 오른쪽 세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은 얘가 그 무늬만 배당소득이 사업소득에서 왔기 때문에 그로스업을 해주지 않고요. 양가로 2번 국외배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아무리 배당 받아봐야 아까 왜 앞에 그림에 요건 1번이 삼성전자가 나한테 배당을 줄 때 세금을 낸 재원으로 나한테 배당을 줘야만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기로 했죠. 근데 외국법인으로부터는 아무리 배당을 받아봐야 외국에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조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 이유를 제가 오른쪽 세로에 써놨는데 오른쪽 세로는 뭐 굳이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양가로 3번에 있는 의제배당인데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 중 일정 금액이라고 해서 이게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줄번 보시면 의제배당 중 일정 금액, 동그라미 1번 자기 주식 소각이익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삼성전자가 자기 주식을 소각했고요. 그 이익으로 자본 전입을 해서 나 같은 주주한테 한 주씩 의제배당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배당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니까요. 근데 그로스업까지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그로스업은 하지 않으니까 여기 600짜리에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두 번째, 법인이 자기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금불산의 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법인 이외의 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의 가액으로 인한 의제배당, 이것도 다 법인세에서 예전에 배웠었는데 의제배당 유형원의 두 번째 외입니다. 자, 이거 자기주식 증가분이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문제도 풀어드렸는데 이 자기주식 증가분은 의제배당으로 본다 안 본다? 의제배당으로는 본다. 근데 지금 소득세에서 이런 거 아무리 받아봐야 그로스업까지 해준다 안 해준다? 그로스업은 안 해준다. 동그라미 3번 토지의 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요거 의제배당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로스업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밑에 있는 칠판막과 잘 보세요. 이 세 가지는 의제배당이 맞긴 맞으니까 배당소득에는 분명히 어딘가는 더해줘야 하는데 그로스업 되는 걸로 더해라, 그로스업 안 되는 걸로 더해라, 그로스업이 안 되는 걸로 꼭 더해라. 이 세 가지가 특히나 함정으로 많이 나옵니다. 얘네들은 배당은 되지만 그로스업은 안 된다.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표로. 자, 이 표 7개 꼭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 표 7개는 시험 문제 풀 때 배당이다, 이자다. 배당은 배당이다. 근데 그로스업 배당이다, 그로스업 안 되는 배당이다, 그로스업 안 되는 배당이다. 자, 제가 이제 2장 정리할게요. 2장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배웠는데 2.1은 이자소득, 2.2는 배당소득을 배웠는데요.
걔네들이 2.1, 2.에서 시험이 나오는 게 아니라 2.3, A는 무조건 분리과세, B하고 C는 무조건 종합과세, D는 C하고 더해가지고 2천만 원 넘어가야만 종합과세. 이게 2.3이에요. 2.4는 그게 2천만 원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배당소득만 반환해요. 배당소득을 그로스업 안 되는 거와 그로스업 되는 걸로 반환해서 그로스업 되는 거는 14%를 곱하는데 다 곱하는 게 아니라 미니멈 이 1,400하고 2천만 원 넘어간 금액, 즉 2천만 원과 3천만 원의 차액엔 1,000만 원에 11%를 곱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배당을 주면 그로스업 안 되는 거와 그로스업 되는 거를 내가 스스로 반환할 줄 아셔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20페이지 나온 표 7개는 배당이다 이자다, 배당이다 이자다, 배당은 배당인데 그로스업이 되는 배당이다 안 되는 배당이다, 얘네들은 그로스업이 안 되는 배당이다.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의 계산 문제를 풀어봐야 무슨 말인지 아니까 제가 첨부해드리는 계산 문제를 무조건 푸셔야 합니다. 이거 안 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부분에서 매년 1차 시험 한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무조건 문제 풀어봐야 돼요.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특히나 이대도 계신 분들은 지금 되게 헷갈릴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문제를 풀어보셔야 하니까 첨부되는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2장 마치고 또 잠깐 끊었다가 3장의 사업소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